선택의 이유는 조금 사적인 면도 좀 있어요. 소설계에 한강 선생님이 계시다면 시계에는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나보다 더 이입해서 욕해주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좀 더 김원희 시집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 올타임 레전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채널 포엠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 배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시집과 소설을 편집하고 있는 정민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올타임 레전드에서는 저희가 시집 10권을 함께 만나볼 건데요.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 시대적 배경과 저희의 감상까지 더해서 풍성하게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저희가 뽑은 시집들이 이걸 지켜보는 시청자님들의 인생 시집과 결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집 여행을 같이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전봉건 시인의 전봉건 시선집입니다. 전봉건 시인은 한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분 중 한 분이고요. 자신만의 시 세계를 되게 온전히 구축하신 분 중 한 분입니다. 저는 그 젊은 시인들이 많이 소개하는 포엠 매거진 대표님이 전봉건 시선집을 가져와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시집이 어떤 점에서 좀 좋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전봉건 시선집은 되게 오래전에 거의 한 7, 80년 전에 쓰여진 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와 되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랜 지난 지금 읽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몇 편의 시는 더 세련됨까지 느껴질 정도로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올타임 레전드에 어울리는 시집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전공자 입장에서 전봉건 시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처음 시를 접하시는 분들은 모더니즘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어제 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인이 그걸 그냥 모더니즘으로 하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80년대 쓰인 시인데 최근에 어떤 시인이 쓴 거 아닐까? 지금 읽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문장들과 또 깔끔한 문체, 또 그런 비유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2020년도, 2010년도 이런 때의 결과 참 맞닿아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황인찬 시인이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는 시집을 냈잖아요. 시집의 제목이 전봉건 시집의 제목에서 따온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고 되게 단단한 시이기도 하고 그 6.25 전쟁 이후 좀 경험도 담겨 있고 그러면서도 되게 옛날 시가 아니라 지금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수연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전봉건 시는 마치 돌처럼 묵묵히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시가 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심한 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아닐까. 계속 읽힌다는 게 되게 기념비적인 시집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냥 시 자체로 아름다운 시도 존재하잖아요. 전 전봉건 시인의 시가 그런 최초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 시집 자체가 마치 전봉건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수석을 하나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강한 시집이고 매번 꺼내 읽지 않아도 집에 두고 있으면 조금 든든한 그런 돌 같은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봉건 시인의 피아노라는 시의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썼다 해도 믿을 정도로 표현이 정말 세련되고 날카로운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시집은 진희정 시인의 거꾸로 선 꿈을 위하여라는 시집인데요. 선택의 이유는 조금 사적인 면도 좀 있어요.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이 시인님도 강원도 춘천에서 살고 또 글을 쓰셨던 작가님이세요.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4년도에 시집이 나왔는데 94년도에 제가 또 태어났거든요. 문학동네 포에지에서 복간이 된 이후에 시를 읽어봤는데요. 내가 썼을 것 같은 시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또 너무 살기 싫고 왜 살기 싫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이 시간이
조금 지독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할까요? 세상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싫은 이유가 자기가 싫어서 세상이 싫은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시집을 읽는 내내 이분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싶다는 마음. 그 첫 시집 편집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첫 시집을 못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폐결핵으로. 세상과 되게 불화하는 어떤 시인이었던 것 같고 되게 굳센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 세상과 대결하려는 마음, 몰랐던 사람들이 좀 이 시를 읽으면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시집을 읽고 뭔가 시라는 것이 문학 외로 어떻게까지 나아갈 수 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에 쓰인 구절들이나 어떤 시집의 방향성이 간단하게 문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파장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좋은 구절 같은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몇 가지를 준비를 하곤 했어요. 지금 이 시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시의 제목이고요. 흐르는 지금, 이 시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꽃이라고, 별이라고, 그대라고 명명해도 좋을까요? 그대가 흘러갑니다. 꽃이 흘러갑니다. 흘러 별이 떠내려갑니다. 이 시인도 이 춘천에서 나고 자라면서 나와 같은 소양강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자기가 아무리 이 사회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회가 흘러가잖아요. 그런 흐름들 앞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고 또 살아야 될 이유를 그래도 좀 찾지 않았을까? 만나서 위로를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할 올타임 레전드 시집은 김혜순 시인의 달력공장 공장장님 보세요입니다. 제목이 되게 특이하고 뭐 시집 색깔도 되게 귀엽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시집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엄청 강렬하다. 김혜순 시인 자체가 한국 현대시에서 여성시를 의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여성에 대한 억압을 뭔가 행사하는 그 주체를 달력공장 공장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김혜순 시인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시란 침묵이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비명이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여성시의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소설계에 한강 선생님이 계시다면 시계에는 김혜순 선생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4년에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고 2021년에 스웨덴 시카다상을 받았고 2019년에 그리핀 시문학상을 받으셨고 이렇게 해외에서도 정말 인정을 받는 시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라는 모국어로 김혜순 시를 읽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다. 시인님도 김혜순 시인님 좋아하시나요? 오히려 좋아하기보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제 동료들이고 또 같이 계속 시를 썼던 친구들 중에 여하구들, 우리 여자친구들이 김혜순 시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번 갖고 다니고 김혜순 시인이 걸어오시면서 많이 쓰시는 그 작품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문학의 외연을 정말 크게 넓혔다. 또 그거를 이제 해외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는 게 아닐까. 얼마나 많은 침묵을 인내하셨길래 이렇게 좋은 시가 꾸준히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뭔가 존경도 저는 항상 담은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사랑시 구절을 조금 뽑아봤어요. 보내지도 않은 그대의 답장을 읽는 밤, 나는 또 하룻밤 안에 사계절을 다 살아버린다.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 밤에 사계절을 다 살아버린다 라는 표현이 뭔가 김혜순 시인님이 써서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지 않은 시를 쓰는 분들이 그런 시를 쓸 때 오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혜순 시인님의 인터뷰 하나가 또 기억나기도 하는데 언제나 최근 시집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최근 시집 읽어봐도 가장 젊고 되게 세련된 것 같고 그냥 김혜순 시잖아요. 많은 시집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시집은 허수경 시인의 혼자 가는 먼지예요. 네. 허수경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 그냥 슬픈 것보다 좀 차갑게 슬프다고 할까요? 어떤 슬프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 슬퍼지기도 하는 그 매력이 강한 시집이에요. 지금 읽어도 또는 매 순간 사람의 감정에 계속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싶거든요. 이 세상 정들 것 없어 병에 정듭니다. 가엾은 등불 마음의 살들은 저리도 여려 나 그 살을 세상의 전면에 대고 몸이 상합니다. 자랑스러울 때 흘리는 눈물도 있고 하품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다양한 눈물이 있는데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시집은 조금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으면 좋겠다. 허수경 시인님의 시인은 한 번에 많이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계속 마음이 저리고 아파서 나에게 눈물을 선물하고 싶을 때 허수경 시인님의 시집을 읽으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허수경 하면은 뭔가 그냥 되게 슬퍼요. 되게 슬프고 되게 누추하고 막 비참하고 이런 시절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게 허수경 시인의 시집인 것 같고, 허수경 시인도 자기만의 이렇게 문장이나 그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호흡이 있달까? 그래서 읽다 보면은 내가 되게 노래 하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우리 시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시가 읽어보면 되게 멜로디컬한 부분이 항상 있어요. 어떤 잘 쓴 편지를 훔쳐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허수경 시인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먼저 보내놨던 편지를 이걸 꺼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허수경 시인님이 떠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원래도 멀리 가셔서 독일에서 글을 쓰셨지만 뮌헨 대학인가? 거기로 유학을 가셔서 고고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허수경의 시는 그 한국의 시인 동시에 세계의 시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점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시집을 읽을 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시집은 김원희 시인의 요즘 우울하십니까? 라는 시집이에요. 실제로 시를 읽어봤을 때도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시집을 처음 읽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시의 어떤 정형화된 언어들이 다 그냥 깨부수는 되게 도발적이고 금기에 맞서는 듯한 시집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집이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뭔가 피 같다? 하나의 피 같다? 되게 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뭔가 나의 방에 혼자 앉아서 이 시를 읽을 때 되게 불온한 어떤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감정들이 시로서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집이다. 김원희 씨는 읽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참고 한번 소리내 읽어봤을 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포엠 매거진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지금까지 읽어본 시집 중에 가장 충격적인 시집이 뭐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김원희 시인님을 뽑았거든요. 되게 오래 고민하고 쓴 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김원희 씨는 그냥 뱉은 말들이 아니라 뱉어야 할 것들을 뱉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사람이 좀 우울할 때도 많고,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욕망이나 욕구 같은 게 있잖아요.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는 시집이 아니라 나보다 더 시끄러운 비명으로 같이 소리를 질러주는 느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나보다 더 이입해서 욕해주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좀 더 김원희 시집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뭐 시 중에 이런 시도 있어요. 옆 페이지의 정답을 잘 읽고 그 정답에 적절한 질문을 작성하시오. 주관식 서술형. 이게 시 제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형식적으로 독특한 시들도 많거든요. 우리의 어떤 감정도 이렇게 배출을 해주지만 동시에 되게 배울 것도 많은 그냥 예술 그 자체인 시집인 것 같아요. 혼자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시집은 황인찬 시인의 희지의 세계라는 시집입니다. 황인찬 시인님의 시 세계가 요즘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황인찬 시인님이 등장하셨던 그런 배경 자체도 당시 미래파라고 부르는 시인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황인찬 시인님이나 박준 시인님도 있고 되게 서정적인 시를 발표하시면서 관심을 크게 받았고, 많은 분들이 신서정이라는 단어로 이제 황인찬 시인님의 시를 표현하곤 하는데, 그 단어로 뭔가 국한 지을 순 없는 것 같고 장르가 황인찬이다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시가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문장들이 많거든요. 호흡이 길지 않고 되게 짧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곱씹고 내 몸속에서 차를 다리듯이 다리는 과정이 저는 좋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언어를 쓰는 행위를 넘어서 뭔가 재조립하고 해체하고 텍스트에서 영상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의 한계를 넘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황희찬 시인은 가다듬은 호흡으로 그렇죠.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지평을 또 여는 거 아닐까. 제가 느꼈던 황희찬 시인은 듀샹이 병기를 떼왔다면 황희찬은 백자를 떼왔구나. 요 침묵이라는 시를 좀 던진 느낌이었어요. 아, 황희찬 시인의 시 세계는 가지고 있는 걸 얻어가는 시가 아니라 가지고 온 걸 거기다 넣는 시구나. 저는 황희찬 시인하면 저한테 딱 그거예요. 사랑에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 네, 그 무화과 숲이라는 시, 그 구절, 그거를 딱 읽은 순간 아, 이 시인이 정말 영원히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황희찬 시인이 또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계속 자기 세계를 좀 다르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첫 시집이 구간조 씻기기였잖아요. 구간조 씻기기 이후 희지의 세계를 냈고 또 희지의 세계 이후에 사랑을 위한 되풀이 이런 식으로 시집을 계속 내면서 조금씩 계속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정말 시쓰기에 대한 자의식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되게 정말 좋은 시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황희찬 시인이 쓰는 시는 언어에 옷을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 언어를 씻기는 행위다 라고 하셨거든요. 언어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그 언어가 담을 수 있는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것 같고, 옛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대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했더니 말을 많이 안 하는 건 말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오히려 시끄럽지 않은데 꽉 차 있는 느낌을 받는 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인분의 태도가 그 시에도 잘 녹아나 있다. 생각해보니까 황희찬 씨의 좀 종교적인 시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고백하고 고해성사하는 것 같은 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좀 속죄하거나 또 사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시들을 잔잔하게 만들고 더 고요한 기도처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도 그 황희찬 시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오북 서비스를 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시인님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되게 맞아요. 동굴 같은 저음. 잠자면서 들을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느낌? 이 희지의 세계에 수록되어 있는 오수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보고 싶네요. 그 아이는 개였다. 하얗고 털이 많고 항상 혀를 내밀고 있다. 그 아이는 운전을 잘하는 개여서 우리는 차를 타고 어디든 갔다. 정말이지 사랑스러운 개였다. 나의 품에 안겨서 자주 낑낑거렸다. 석양이 질 때면 우수에 찬 개였고 머리를 기대어 앉으면 두 심장이 뛰는 밤이었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영혼을 견딜 수 없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영혼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에 군대에서 읽었을 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두 심장이 뛰는 밤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고요하면서도 그 순간에 영혼을 느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읽는 사람마다 감상이 다 다르고 그만큼 다양한 세계가 나올 수 있는 시여서 뭔가 낭독하면 좋을 것 같아 뽑아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가져온 시집은 유병록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아무 다짐도 하지 않기로 해요입니다. 그 김원희 시집이 되게 정념과 광기가 있는 시집이라면 이 시집은 정말 평온해요. 그 평온함의 어떤 영점 속에 있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게 힘든데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하려고 하는 시집인 것 같아요. 그 시를 읽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위로를 받거든요. 내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냥 같이 서주고 있는 시집인 것 같다. 우리 이번 봄에는 비장해지지 않기로 해요. 처음도 아니잖아요. 뭐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너는 평온하면 좋겠어 라고 속삭여준달까? 뭐 그런 시인 것 같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혼자 그냥 침묵을 좀 즐기고 싶은 때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깔아놓은 어떤 노래인데 이게 가사가 갑자기 꽂히거나 유병록 시인의 그런 문장들과 구절들이 좀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잔잔한 말들 때문에 더 오래 그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봄이 돌아올 때 올해 한 3월쯤에 포엘 매거진 채널에서 말씀하신 구절을 마침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봄에 비장해지지 않기로 해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공유했던 페이지가 그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와 같은 회사원들이 그냥 옆에 책장에 꽂아두고 뭐 급한 회의가 있거나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한 편씩 골라서 읽으면 좀 좋은 시집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시도 회사에 가야지라는 시거든요. 회사에 가야지, 알람이 울린다, 출근해야지, 무성한 마음은 집에 두고 회사에 가야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마음 없는 것처럼 아침 먹고 집을 나서야지, 신호를 지키며 운전해야지, 사무실에 들어서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익숙한 자리에 앉아 일을 해야지, 지난 회의록 정리하고 다음 회의 준비하고 일 진행되는 사정 살피고 기획안 쓰고 결제 올리고 회의하고 여기저기 전화하면 점심시간이 되겠지,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회사니까 슬픔을 나누는 일은 어색하니까, 구원을 찾거나 함부로 조언을 주고받는 곳은 아니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니까, 회사의 온도는 늘 적당하지, 공기는 늘 아늑하지, 사람들은 모두 다정하지,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되겠지,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회사를 나서야지, 집으로 돌아와 무사하고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아침을 기다리며 잠들어야지, 그래 출근해야지, 눈물이 나기 전에 나의 아늑한 회사로 가야지. 네, 이런 시인데 회사원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 같아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사소한 게 사실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황금에는 도금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사소하지 않다. 내 일상에서 그냥 나를 이루는 것들은 내가 지킨 이 사소한 약속들, 내가 하기로 했던 것들, 이것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과정이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확 와닿네요.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시집은 임수연 시인의 악몽을 수집하는 내 아이, 이 시집인데요. 창비에서 나온 청소년 시집이에요. 이게 청소년 시라고? 그냥 시집으로서 나와 있는 시, 너무 잘 쓴 시집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 시는 뭐 시의 하루 단계인가? 그냥 똑같은 시인 거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이 시집을 대체로 다 읽으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시집을 내가 청소년일 때 접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복을 입고 죽고 싶었던 기억이 들었던 18살 유수연한테 이 시집이 선물로 받았으면 더 좋은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더 많은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악몽이라는 컨셉을 끝까지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청소년들의 되게 불안한 마음이나 사춘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곤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환상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시집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청소년 시집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어찌 보면 그 구매자들이 청소년이 아닐 확률도 많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청소년 때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제 청소년 시집으로 위로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거는 한번 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서. 네. 무성하게, 무성의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항암 치료를 받던 원영이는 초등학교 때 나와 같은 반이었는데 축구를 좋아하고 손을 번쩍번쩍 잘 들던 애였는데 도자기 물레를 돌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뭉개버리듯 새로 얼굴을 만들고 싶었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원영이도 그런 마음으로 모자를 꾹 눌러쓰고 다녔을까? 통학차에서 내려 터벅터벅 걷다가 그 애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나와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 원영이 아버지가 자기 집만 트럭에 싣고 동네를 떠난 뒤 그 애도 어딘가로 갔는데 엄마 말로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고 누구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
잘라내도 무성하게 자라는 풀처럼 무성한 소문은 계속 자라났다. 무성한 풀들 사이 숨어있던 축구공처럼 그 애가 어디선가 손을 번쩍 들고 저 여기 있어요 환하게 말해주면 좋겠다. 뭔가 마음이 어릴 때의 상실들은 언제나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무성의하게 라는 마음이 좀 깊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시집은 유수연 시인의 사랑하고 선량하게 잦아드네입니다. 이 시집은 일단 트위터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고 섬세한 언어로 그리고 있다고 느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어떤 심리를 정말 쉬운데 마음의 결들이 너무 세세하게 짚어주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집은 이제 시에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목을 고를 때 행복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인님이 이렇게 정말 벼락처럼 이 제목을 주셨어요. 사랑하고 선량하게 잦아드네. 이 시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선량하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시집을 다 읽고 나면 아, 이 마음이 뭐지? 이게 뭐였지? 했는데 그게 선량함인 것 같거든요. 마음을 되게 몽글몽글하게 하면서도 조금 슬픔도 있고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집의 색깔이 나온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마음이 좋은 시집이고, 그래서 오늘 꼭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기분은 노크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시집을 내시고 거의 다음 연도에 내신 시집이시죠. 1년 만에 나온 시집이 이렇게 좋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읽자마자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무조건 알려야겠다. 스토리로도 홍보하고 이제 콘텐츠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시집이었습니다. 이제 시인님께서 쓰셨지만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나 뭐 시집을 만들면서 있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양 옆에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시네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오히려 이 시집을 다 쓰고 이 시집을 읽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고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를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를 접하는 방식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불현듯 그런 얘기가 마치 신기처럼 나왔던 게, 꽃을 이해하려고 봐? 그냥 보는 거지. 꽃을 이해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 그 얘기가 좀 오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시를 쓰고 읽는 행동이 어떤 대단한 거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꽃밭을 정리하는 건가? 여기 있는 모든 시들이 그냥 피고 지는 그런 행복들로 엮여진 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시인의 말을 쓸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인의 말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려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쯤 되면 한번 읽어주셔야 되지 않겠나요? 제가요? 네, 시인의 말을 한번. 시는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는 너에게 꽃을 이해하려고 하니 되물었지. 그런데도 나는 시집을 펼쳐놓고 오래 설명해 주었어. 네 얼굴의 홍조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싶었으니까. 마침내 피고 지는 게 행복이란 걸 알지만 무엇이 우리에게서 피고 졌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그때 떨군 것들을 함께 주우러 갈 수는 없으니까. 아직도 나는 사랑을 모르고 착하지도 않아. 진짜 시인의 말이네요. 네. 저는 이 시집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많은 분들이 찾지? 생각했을 때 시를 좀 모르거나 읽어오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 같아서 그냥 이게 만인의 첫 시집인 것 같아요. 선물하기 좋은 시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좋았던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해가 서산으로 기우는 때 바닥이 투명한 케이블카 안에서 사랑은 할 수 없었지요. 사랑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말고도 말해줄 사람은 많을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 고민을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삶처럼 방치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때 그 강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를 방류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홀로 있고 당신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나도 다음 열차로 올라갔습니다. 좌석은 매진되어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껴서 답답하게 올라가니 슬픔보다 더위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에 먼저 반응합니다. 땀 흘려 이룬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 먼저 흘러가 버렸네요. 흐름의 시작을 찾을 수 없는 유수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 뭔가 유수와 같은 시절 이런 표현이 되게 이 시를 좀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시를 쓸 때 좀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아,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가 있군요. 이렇게. 소양강에 대한 이미지를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연이 끝나거나 시작할 때도 그런 강에서 만나고 강에서 끝났던 경험들이 몇 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황인 거죠. 사랑도 상황이니까 물처럼 인연이 흘러간 거죠. 근데 그걸 잡겠다는 생각이 저 시로 남은 것 같아요.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수연 씨 이별하고 시 좀 쓰지 말고 사랑할 때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랑할 때 시를 읽고 싶습니다 말하시는데 이 시 대부분은 사랑할 때 쓴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서 위로를 얻는다면 둥둥 떠서 흘러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 시집도 참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시집은 이세혜 시인의 나도 기다리고 있어, 이 시집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달 시집을 꼭 어떤 시집이 나올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제 추억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레짐작 은평구의 빌라에 혼자 자취했던 상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없는데 몰입도가 엄청난 네. 시집이네요. 저도 아침달 출판사를 계속 이제 팔로우하고 있고 구독을 해놨는데 이 시집의 표지 디자인을 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따뜻해 보이고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이 정말 잘 느껴지는 분위기의 표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 느낌은 조금은 어려웠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그런 몰입도가 뛰어난 시집이라서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시집이었습니다. 혹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으시면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타공이라는 시인데요. 형이 침대 위로 끌고 온 피로가 나의 오늘 계획을 허무는 오후. 한참을 멈춰있던 형의 몸이 뒤척인다. 더 자다 가도 돼요. 내가 말한다. 좀 사랑 중에 가장 기적 같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피곤을 쓰다듬고 위로하는 이런 모습이 잔잔하고 앞에서도 말씀했던 어떤 사소한 기적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어떤 위로와 사랑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약간 갓생이라는 게 트렌드로 떠올랐고 이제는 그 갓생이랑 반대되는 개인의 여유가 트렌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을 위로하고 그 개인이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싸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마음껏 뭔가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세혜 시인의 문장을 보내면서 너가 생각났어 이렇게 내 마음을 시에 담아서 보내는 그런 과정 자체가 시를 즐기는 그 방법의 완성인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텍스트 힙인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되게 시를 소비하는 방식이 옛날이랑 또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시가 이렇게 잘 팔리고 시가 이렇게 화제가 된 경험을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순간 시를 응원하고 시를 읽는 게 행복한 기억과 또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이 됐다는 게 저는 요 근래 정말 놀라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 쇼츠나 릴스처럼 분량이 짧은 영상이 유행하고 그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시도 뭔가 쇼츠나 릴스처럼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후킹할 수 있는 힘이 되게 강한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짧게 사람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 역할은 오직 시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몸을 행동하게 만드는 쇼츠 중에 유일한 거가 시가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거기서 휘발되지 않고 찾아서 나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에 종착할 수 있는 시집까지 존재하는 게 시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분류가 있을 텐데 그냥 요즘 편집자로서 아주 막 경향성이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발표되는 시집이나 시인들의 그냥 이름을 좀 거론하고 싶다. 고성경 시인의 샤워젤과 소다수도 있을 것 같고, 육호수 시인의 그 영원금지, 천사금지, 소년금지, 주아림 시인의 여름 키코도 있었고, 또 김은지 시인의 여름 외투라는 시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집을 호명하고 싶고 시인을 호명하고 싶었어요. 키워드나 경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그런 거는 한 20년 후에 뭐 평론가 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지 않을까. 식구라고 이제 시집을 꾸미다의 줄임말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시를 읽는 거를 넘어서 되게 다양한 즐거움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같이 한 번에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를 쓰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또는 이 시를 쓰는 것들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연대하고 함께하고 시너지가 났다면, 시를 쓰고 있는 모든 시인들이 각자의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분들의 산책과 이분들의 띵걸음을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공원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밖에 산책을 나갈 때나 카페 갈 때, 아니면 이제 회사를 다닐 적에는 출퇴근할 때 가방에 항상 시집을 넣고 다녔어요. 일단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시집을 읽을 수 있다라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전 지하철 탈 때 좀 추천드려요. 지하철에서 시집을 읽는 것만큼 또 즐거운 경험이 없거든요. 또 백색 소음도 있어서 집중도 잘 되고. 가끔 이제 편집부에 전화가 오거나, 그리고 시인님들에게도 많이 질문하는 것이 도대체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냥 그 해석할 수 없음을 좀 즐기고 그거를 그냥 열어놓고 시를 좀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모여서 낭독을 하면서 읽으면 또 좋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몰랐던 그 음성이 주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를 접할 때 대단하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는 그냥 시로 읽으시고 그 이후에 그 소중함을 깨닫는 행동으로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10권의 책 이외에 뭔가 이거는 나의 최애 시집이다 하고 뽑으실 수 있는 시집이 한 권 있을까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처음으로 제 용돈을 모아서 처음 산 시집이 이 슬픔의 기쁨에게, 이 시집이거든요. 나에게 시란 무엇일까를 처음 알려줬던 시이기 때문에 같이 이 시집을 기준으로 각자의 방향으로 이제 좋아하는 시를 향해서 걸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집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성동혁 시인의 6이라는 시집인데요. 실제로 성동혁 시인이 몸이 많이 안 좋았고 5번의 대수술을 겪으셨고, 그리고 이제 6번째 몸으로 쓰게 된 게 이 6이라는 시집인 거예요. 아픈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되게 넘실거리고, 어릴 때 읽었을 때에는 이 시집이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시라고만 느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이게 회복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지금 조금 아프다라는 어떤 분들은 꼭 이 시집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회복할 수 있게. 네,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집인 것 같아요. 김소연 시인의 극에 달하다라는 시집이고요. 김원희 시인님이나 김혜순 시인님처럼 어떤 여성 시의 갈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선 두 시인분이 좀 약간 폭발하듯이 시를 쓰셨다면, 폭발하기 직전에 되게 절제된 시를 쓰시는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언어가 제가 읽어본 시인분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내가 가장 읽고 싶은 시집보다는 내가 가장 담고 싶은 시집을 소개하자라는 느낌으로 고른 것도 있어요. 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더 분출할 것 같았던 것들을 여기 와서 조금 얘기하면서 잠잠하게 누른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시집들을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떠오르는 시집도 많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했고, 밀리의 서재 독자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시집 구매도 하시고 좀 더 시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감정의 언어이고 성찰의 언어이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저도 시의 소중함을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